누구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21대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22일 남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7명의 후보들은 한 표를 호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략지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선과는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TV조선은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위기와 내부의 혼란을 어떤 후보가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유권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의 출사표부터 현장을 3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입니다. 이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자신이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와 대전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신경인 기자, 이 후보의 오늘 유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저녁 7시까지 대전의 구시가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 이곳 스카이로드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은 충청도의 사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좌우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선거운동 주제를 K-이니셔티브로 정한 이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신발을 신었습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신문명 시대의 새로운 표준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어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IT 개발자들을 만났는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경력을 강조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화성 동탄에선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란 글씨를 직접 적은 웨이퍼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역사적 변화의 첫 출발점이 돼 주시겠습니까? 돼 주시겠습니까? 판교와 동탄 그리고 이곳 대전까지 이어지는 첫날 일정을 미래산업과 중도층 표심에 집중한 이 후보는 내일 최대 엄지로 꼽히는 경북 구미와 대구를 찾아 지지층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스카이로드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새벽 유세를 시작해 충청과 대구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오늘 김 후보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첫날 일정의 시작과 끝은 모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는데 연설 도중 박정희 정신을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새벽 5시 첫 유세 일정으로 서울 송파의 가락시장을 찾아 현장 물가를 점검하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아침은 상인들과 순댓국으로 해결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을 거론하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국가를 가난하게 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냐고 각을 세웠습니다.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 후보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것을 국가사업 중 첫 번째로 하겠다고 했는데 천안함 용사 참배를 마치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김 후보는 내일 울산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가보겠습니다. 새벽 0시 호남의 여수산단에서 시작해 저녁엔 서울 도심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박한솔 기자, 이 후보가 아직도 유세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저녁 7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조금 전 유세를 마쳤고 지금은 별도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후보는 오늘 새벽 0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의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선 양당 체제 종식과 대한민국 정치 새 출발을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점심은 연세대를 찾아 이른바 학식으로 해결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자신의 나이인 40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광화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밤 10시부터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은 어땠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부쩍 경호에 신경을 썼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를 겨냥한 정치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습니다. 유세 현장 내내 이 후보는 방탄복을 착용했고 지지자들은 저격을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풍선을 띄우기도 했다는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합니다. 차량 하차부터 연단에 오르기까지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과의 악수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보 연설 내내 옥상에 올라간 경찰이 주변을 감시하고 경호원들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연설 무대 주변에선 이렇게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혹시 모를 저격 시도에 대비한 신변 보호 목적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경호에 나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협박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테러 대응 TF를 만든 데 이어 군경 출신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 안전실까지 선대위에 뒀습니다. 연설 무대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거나 온라인 유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탐지견이 이렇게 유세 장소를 한번 수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럽니까? 이 후보에 대한 온라인 협박 게시글 7건 가운데 1건을 송치하고 6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저격총 밀수설과 관련해선 신고 접수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게 각각 40여 명의 전담팀을, 이준석 후보에게도 10명을 투입해 경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중질환을 겪은 국민의힘은 90년생 비대위원장을 파격 발탁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유세 일정을 시작한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은 변화를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됐던 사건들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도 약속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이 지역구인 김 비대위원장은 90년생, 35살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후보님께서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 실제로 김 내정자는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과했고,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후엔 해병대원 손직 사건의 고 최수근 상병 묘역을 찾아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로의 단일화에 찬성했던 인사들을 두루 기용하는 통합형 선대위로 내홍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 대변인을 각각 공동 선대위원장과 대변인 단장에 임명했고, 김 후보에게 공개 사퇴를 요구했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공약개발단장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선까지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후보 교체 대상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일단 선대위 합류를 보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싱글벙글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으면서 개혁신당 당원들이 급증하고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등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국민의힘 쪽의 단일화 러브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지금 당하는 꼴 보니 정치 노름에 질린다. 최후의 보루는 이준석이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전 7만 명 수준이었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오늘 기준 9만 2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보수와 젊은 지지층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와 의원들 모두 이 후보에게 더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에 이 후보의 측근이던 이른바 천하용인 출신 김용태 의원이 내정된 걸 두고도 단일화 가교 역할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양자 구도가 삼자 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며 완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념적 성향과는 호환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18일 TV토론을 기점으로 판세를 바꿔보겠다는 전략인데 이 후보의 이딴 선긋기에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불과 20여일 뒤면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텐데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전국의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될지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쨌든 지금 판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는 차치하더라도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그리고 범보수 진영에서 두 후보가 갈라진 삼자 구도라는 점 등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던 지난 17대 대선 이후 최대 표차에도 가능할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내홍, 이것도 뭐 지지층 결집력을 더 흐트러지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금 상황으로는 좀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내 소장파로 꼽혔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내정한 것도 갈라진 당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발빠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나름 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국 중도층 표심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 좀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
계엄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에도 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접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후보는 또 조만간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고서는 중도포심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계파와 상관없이 당 내에서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또 김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내용 이후 단합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역시 중도층 공략이 최우선일 텐데 일부 다른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의 통합 메시지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진 홍준표 전 시장을 낭만주의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 정책을 돕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캠프에 영입할 계획입니다. 홍 전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2030 지지층 표심은 물론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유화적 이미지를 함께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고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일단 사법부 흔들기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중도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일 텐데 선을 그었어요.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내홍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 단일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길 정도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될 거란 전망이 있는 반면 오히려 차기를 노리고 완주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2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현재 구도가 그대로 굳어질지 아니면 또 흔들릴지 한번 지켜볼 일이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각 후보들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첨단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제 성장을 강조한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주요 공약들을 정리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 통상 위기를 반영하듯 후보들 공약의 최대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AI 산업 100조 원 투자, R&D 국가 투자 확대 등 국가가 대규모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소위 내란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김 후보 역시 경제 성장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 자유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1호 공약에 내건돼서 알 수 있듯이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후보는 국가의 역할에, 김 후보는 기업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약들을 다수 공약집에 포함한 것과 달리 김 후보는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 개선에 나서겠다며 신기업 공약을 주로 담은 점도 대조적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정부 구조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행안부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외교부로 업무를 넘기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보, 전략, 사회,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대통령 권한을 줄인 실용주의 정부를 앞세워 주 지지층인 청년층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조 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 불참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특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일 법사위에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한 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 재판연구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거?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국회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앞서 법조계에선 특정 재판의 법관들을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건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재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뤄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 사이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를 기소당했는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선 전 출석 의무가 있는 3개 재판의 일정이 모두 미뤄져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법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할지는 불투명한데 만약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강제 수단도 고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대선 당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출석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추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계속 불응 시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던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상을 통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한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 대위는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전혀 맞지를 않아서 이게 조작된 건 애들 허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재판부가 오 대위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 1층에 주차된 승용차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자신의 차인 양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엽니다. 휴대폰 조명으로 내부를 살피던 남성은 한참 뒤 자리를 떠납니다. 닷새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난 남성. 이번엔 다른 차량의 문을 열고 안을 살피다 사라집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뒤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대범하게 절도 행각을 이어가던 남성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보일 거 아니죠? 이거. 검거된 30대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돌며 차량을 털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노렸는데 남성의 차량과 집에서는 90개가 넘는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 신분이 있는 것들은 쉽게 피해자가 확인이 되는데 아닌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확인된 피해만 지금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3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남성은 훔친 돈을 유흥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차량 털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훔친 지갑들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단체 예약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도관이나 소방 공무원은 물론 이제는 연예기획사 직원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하는 차순조 씨는 지난 8일 가수 남진 콘서트의 뒤풀이를 위해 20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 아시는데요. 콘서트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같이 회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은 남진이 좋아한다며 식당에서는 팔지 않는 고급 양주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주류 업체 저번에 구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한번 해봐라. 술값은 나중에 음식값과 같이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며 대리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차 씨는 주류 업체에 2차례에 걸쳐 466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주류 업체도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업체였어요. 남진 씨의 콘서트도 실제 그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하자 남성은 예약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잠적했습니다. 창원의 다른 식당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듣고 나서는 주류 업체를 알려주는 것도 이상하다. 홈키지로 쓰시면 훨씬 저렴한데. 경찰은 자영업자 6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진의 소속사는 홈페이지에 콘서트 뒤풀이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로 관세 맞대결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통 큰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비록 90일 동안이긴 하지만 이번 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파격적인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A 90-day pause substantially moved down the tariff levels. Both sides on the reciprocal tariffs will move their tariffs down 115%. 中美经贸关系的本质是互利共赢，合作中双方难免会出现一些分歧和摩擦。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반발 여론과 중국의 실업률 상승에 두 나라가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결과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90일 동안 대중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낮추고 91% 보복성 관세 추가분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중 34%에서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고 이후 추가한 관세는 모두 철회한다고 밝혀 사실상 10%대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란 취지인데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 우려를 일단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e global economy is not a light switch. You can't just turn off and of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then expect there's not going to be some short-circuiting.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 다른 경제와 무역 분야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우리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1년 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 결과 이제 수출 주도적인 우리 국가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게 된. 실제로 대미 수출이 지난달 6% 감소에 이어 30% 넘게 줄었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품목별론 반도체를 제외하곤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는데 트럼프발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 제품의 낙폭이 컸습니다. 자, 상품 가격이 5만 불인데 여기에 세금이 10,000불 이상 붙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수출 물량이 줄었죠. 진짜 많이 줄었어요. 다만 오늘 타결된 미중 관세 유예 조치로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미국이 철저하게 국가별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미 협상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같은 보안 효과가 있다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행 첫날 현장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유심 교체를 예약한 뒤 연락을 받고 찾아온 고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부터 유심 재설정과 교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대부분 교체를 택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셔서 진행하는 거라서 아시겠습니다. 유심 재설정은 기존 유심을 그대로 쓰되 유심 속 정보 일부만 새롭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주소록이나 금융인증서를 재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예약을 한 뒤 대기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재설정이라도 하려고 했는데서 일단 문자 안 받으면 안 된다고.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란 설명이지만 가입자들은 재설정만으론 불안하단 반응입니다. 유심 바꿀 거예요. 뭡니다요. 물리적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하드웨어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재설정만으론 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SK텔레콤 가입자는 722만 명.
SK텔레콤은 다음 달까지 유심 1,077만 개가 확보되면 유심 대란이 해소될 거라며 고객들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위약금 지원 받는다면 갈 겁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정부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이 차이가 컸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지은 민주당은 사전 준비를 마치고 현역 의원들까지 총동원됐지만 후보 등록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은 시간 부족 탓에 후보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첫날 풍경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선거 유세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줄지어선 차량 여러 대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진을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통은 출사 하루 전에 끝나야죠. 오늘 아침부터 그럼 기업을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최종 후보 결정이 지연되면서 홍보물 작업도 늦어진 겁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입니다. 국민의힘과 기호 2번이 적힌 빨간 점퍼를 입고 있지만 후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맨몸으로 선거운동하는 지역이 더 많았지만 후보를 알리기 위해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번 김문수입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제작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 당협위원장 현수막을 내건 곳도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총동원된 모습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의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이재명 화이팅! 오전 0시부터 9시간 동안 SNS 라이브 방송을 한 의원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현수막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대선엔 모두 7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3년 전엔 2배인 14명이었죠. 투표 용지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후보들 모두가 남성인 것도 눈에 띄는데 병장 만기 제대한 후보는 단 1명이었습니다. 후보들의 전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진행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은 5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 2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용지에는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이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순으로 이름이 오르는데 의석수가 3번째로 많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3번은 결번이 됐습니다. 기호 5번부터 8번까지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가 배정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 길이는 21.6cm로 14명의 입후보에 역대 2번째로 길었던 지난 대선 용지에 비해 5.4cm 짧아졌습니다. 후보 7명 모두 남성으로 병장으로 현역 만기 제대한 경우는 구주화 후보 1명입니다.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손목이 골절된 이재명 후보와 국군보안대 강제 징집 때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앓은 김문수 후보는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습니다. 7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데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사기를 비롯한 17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재산은 황교안 후보가 33억 1,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후보 30억 8,900여만 원, 김문수 후보 10억 6,500여만 원, 이준석 후보 14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규정이 참 복잡하죠.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부터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주로 어떤 걸 이용할까요? 네, 오늘부터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은 거리에서 명함과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 밤 9시 이후에는 금지됩니다. 또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대량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는 선거일까지 총 8번 보낼 수 있고요. 자신을 뽑아달라는 후보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 전화를 하는 건 금지됩니다.
자, ARS를 통해서 전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후보들 목소리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전화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멘트를 다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본인의 기호도 말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해달란 메시지만 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투표 독려 멘트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나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건 이런 녹음 음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선거운동원이 직접 유권자에게 전화를 거는 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서는 또 안 되잖아요. 네, 거리에서 유세는 가능하지만 후보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건 안 됩니다. 또 소품은 몸에 부착된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어서 드론이나 풍선을 공중에 띄워서 유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 그럼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네,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주변인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 등으로 공유하는 건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해도 되는데 소품은 25cm 이내로 제작해야 되고 마이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지만 선거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죠. 네, 공무원은 물론이고 통장, 이장, 반장과 읍면동 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정당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온라인 선거운동도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는 건 어떤 겁니까? 네,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후보자의 모습과 말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선관위가 예시로 만든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여론조사 1등 나왔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해 총선 때 선관위가 총 390여 건 삭제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오늘 오후 기준 850여 건을 삭제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적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군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규제해야 될 것,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습적인 휴전 협상 제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자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서로 협상 주도권을 쥐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하자는 날에 미국도 나토 회원국들과 종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튀르키예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협상을 재개하자고 기습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상회담으로 급을 높인 겁니다. Я очікую на Путіна в Туреччині особисто. І сподіваюся, що Путін цього разу не шукатиме причин, чому він щось не може.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정상회담으로 판을 키운 건데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2019년 파리 회담 이후 5년 5개월 만의 대면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재 압박 이후 러시아가 마지못해 대화를 제안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등 푸틴의 종전 협상 조건은 변화가 없습니다. Их смысл в том,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конфликта, выйти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다만 협상일로 지목된 15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나토 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중재 속에 양국이 협상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가 전 세계 언론들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평화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2,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찬 바오로 6세 홀에 새 교황 레오 14세가 들어섭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우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razie perché siete riusciti a cogliere l'essenziale di quel che siamo, è quella di promuovere una comunicazione capace di farci uscire dalla torre di Babele. 전쟁에 반대하고 하느님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언론인들과 일일이 인사합니다. Disarmiamo la comunicazione da ogni pregiudizio, rancore, fanatismo e odio. Purifichiamola dall'aggressività. 교황은 앞서 첫 부활 3종 기도 집전 때도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erza guerra mondiale a pezzi ai grandi del mondo, ripetendo l'appello sempre attuale. Mai più la guerra. 교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며 조속한 평화를, 가자 지구에도 휴전과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18일엔 교황의 첫 즉위 미사가 거행되고 21일엔 일반인들의 첫 교황 아련이 예정돼 있어 세계 각지 신자들의 발길이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낯설고 기묘한 이미지를 통해 일상을 새롭게 해석하려 했던 예술운동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화풍인데 묵묵히 작품을 그려온 한국 화가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습기마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밀림과 곳곳에 자리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들.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원시림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제1조선인 화가 김종남의 수변입니다. 화폭 한가운데 놓인 선인장. 위에 뚫린 창으로 구름 한 점이 흘러갑니다. 이질적인 요소를 한 곳에 배치하는 초현실주의 대표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은 김종하의 선인장입니다. 김종남, 김욱규, 박광호 등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초현실주의 화가 6사람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추상이 대세였던 당시 미술계에서 세상의 무관심을 뚫고 묵묵히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일궜습니다. 꿈과 환상, 무의식을 넘나든 이들의 그림은 그 자체로 한국전쟁 이후의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이자 저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정말 없었나 궁금해서 이제 전시를 시작하게 됐고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외길을 혼자 걸어갔던 작가들이 많으셨는데 그 가운데 초현실주의를 평생 추구하셨던 근대 미술의 재발견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전시에선 초현실주의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중섭과 이쾌대, 천경자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How about you? Why are you here? I don't know. I just need to find something in myself, you know. 가정폭력과 가난 속에서 사랑하는 엄마도 잃고 마약에 절은 삶을 살던 셰릴 스트레이드. 길 잃은이란 뜻의 이름이죠. 스트레이드처럼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극한의 코스 4,285km를 홀로 걸으며 길 위에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 정치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6.3 대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후보들이 일제히 희망찬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서민들과 함께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말 통상 전쟁의 한파가 닥치며 한국 경제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주요 19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글로벌 통상 무역 전쟁에서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44%의 유권자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분열과 진영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더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래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버리고 나라의 앞날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There's a sunrise and a sunset every day, and you can choose to be there for it. You can put yourself in the way of beauty.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일찍이 과거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굴곡 많은 우리 정치사지만 늘 유권자는 현명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주실 겁니다. 5월 12일 윤정호 앵커 칼럼, 늘 백성이 옳다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창원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 텐데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